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신경회로와 감각 수용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인 척수,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앞쪽 뿔, 엔테리어 혼, 뒤쪽 뿔, 포스테리어 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의 그 감각 신경세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중추신경계 쪽의 프로세스, 그리고 말초 쪽의 프로세스로 이렇게 양쪽으로 액선이 뻗어나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감각신경의 신경세포체, 셀 바디는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살 루트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에 또 이런 그림도 있는데요. 척수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회색질, 나비 모양 회색질, 그 주변을 백색질, 화이트 매터가 둘러싸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앞쪽 뿔, 여기가 뒤쪽 뿔이 되겠죠. 감각신경에 대한 정보는 뒤쪽 뿔, 포스테리어 혼으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도살루트 갱글리온을 통해서 말초의 센서리 리셉터, 수용체에 의해서 전달된 정보가 이렇게 척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감각 수용기, 센서리 리셉터, 감각 수용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계적인 자극에 대한 기계 수용기, 온도, 너무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온도 수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쳤을 때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 통각을 일으키는 통각 유해 수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 수용기, 그 다음에 어떤 맛, 냄새, 그 다음 산소 분압, 체액의 삼투압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화학 수용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감각 수용기가 우리 말초에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에 있는 이런 체성 감각신경의 말단에는 그 특화되어 있는 수용체, 리셉터가 있어서 각각의 그 자극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 종말, 프리 너브 엔딩, 그 다음에 촉각을 담당하는 텍타일 헤어, 그 다음 유명한 파치니 소체, 마이스너 소체, 크라우스 소체, 루피니 소체, 등등 여러 가지들의 특화되어 있는 감각신경 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초에서는 통증 자극, 촉각 같은 물리적 자극, 온도 자극, 그다음 밝은 거, 빛에 대한 자극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수용기가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정기적인 흥분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섬유를 따라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느냐, 어떤 말초의 감각 수용기에 의해서 자극 정보가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정보는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꼬리표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통증에 의해서 통각 수용기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 라인, 이 정보는 이제 통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밝아졌다, 빛에 의해서 전자기 자극에 의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는 요거에 대해서 레이블링 되어 있는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고, 말초에 이런 정보가 쭉 척수까지 전달이 되면 척수에서도 또다시 이제 브레인, 대뇌 쪽으로 이런 정보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말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극에 대한 정보, 정기적인 흥분성 이런 것들은 앞선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꼬리표 원칙과 좀 비슷하게 각각의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그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촉각, 온도, 통증, 화학적 자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차별적 감수성이라고 해서 각각의 말초에 있는 수용기들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종류의 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다른 종류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특화되어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통증은 통증만, 촉각은 촉각만, 온도는 온도만 이런 걸 전달해주는 그런 특화되어 있는 감각 수용기가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눈에 있는, 안구에 있는 간상세포, 원뿔세포 이런 것들은 빛에는 민감하지만 그 외의 감각 등의 자극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상세포, 로드셀하고 콘셀은 빛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만 촉각, 온도 감각, 압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그 다른 종류의 자극이 그 정도가 너무 셌을 때는 좀 잘못된 신호일지라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눈이나 이런 데 뭐가 세게 아주 세게 부딪혔을 때 별이 보인다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로 어떤 별이 보이거나 뭐 번쩍번쩍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다른 종류의 자극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그 센 자극이 원래 안구의 간상세포나 원추세포에는 작용을 할 수 없지만 자극 정도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 간상세포와 원추세포가 일부 반응을 보여서 잘못된 신호, 뭐 빛이 번쩍이든지 마치 진짜 별이 보이는 것 같다든지 그런 신호를 만들어낼 수는 있더라 하는 그런 게 한 가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예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달러티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죠. 양상이죠. 근데 폴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노시셉터는 통증을 만들어내는 통각 수용기인데 통각 수용기는 폴리모달이 노시셉터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고 하니 너무 물리적인 자극이 세도 아플 수 있고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온도 자극이 와도 아플 수가 있고요. 어떤 특별한 톡신이나 어떤 화학물질, 케미칼에 의해서도 아플 수도 있죠. 그때 이 노시셉터는 여러 가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더라. 그래서 이런 예외가 폴리모달 노시셉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손에는 이렇게 뭐 동그란 어떤 물체를 쥐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얼핏 보기엔 뭐 쇠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마 좀 차가울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손으로만 만져도 아 이게 동그란 모양이구나, 표면이 좀 꺼끌꺼끌하구나, 아니면 뭐 부드럽구나, 아니면 따뜻하구나, 아니면 좀 차갑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감각 자극이 이렇게 말초에서 전해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는 신경세포의 반응이겠죠. 그래서 어떤 이온 말초에서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에서 감각 자극이 생겼을 때 뭐 둥그런 물체, 시원하거나 차가운 물체, 표면이 뭐 부드러운 물체 이런 것들, 이런 감각 자극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말초에서의 정보가 중추로 전달될 때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에 있는 감각 수용기, 감각 수용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 있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 셀바디 세포체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도살루트 갱글리온, DRG 또는 뭐 포스트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부터는 이제 중추신경계가 되고 여기 DRG, 말초 감각신경, 여기를 말초신경계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말초에서 이런 감각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과 같은 트랜스덕션, 컨덕션, 트랜스미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말초에서 어떤 물체에 대한 거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트랜스덕션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기적 신호를 척수 내까지 전달해 주는 걸 우리는 컨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척수까지 전달된 정보가 대뇌, 브레인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우리는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더해져서 모듈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고 하니 말초에서 들어온 정보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한 1 정도, 1만큼, 뭐 10만큼, 20만큼 정도 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브레인까지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자극 정보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에 따라서는 그 자극 정보가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레이션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여러 가지 이온 통로들이 있는데 이 이온 통로를 열고 닫는 게 크게 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요 기계 작동성입니다. 그래서 말초에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뭐 아니면 우리 등, 아니면 얼굴, 피부 이런 말초에 이런 기계 작동성 이온 채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골격이 세포막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살짝 눌렸을 때, 뭐 압박이 왔을 때, 촉감 자극이 왔을 때 이럴 때는 세포막이 눌리겠죠. 피부에 있는 말초 세포막이 눌리면서 세포 골격이 당기게 되는 거죠. 이온 채널을. 그래서 기계적으로 당기는 힘에 따라서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혹은 열려있던 채널이 닫히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초 감각신경, 감각수용기에 대해서 그 이온 통로 하는 것, 촉각 자극에 대한 이온 통로는 이렇게 기계 작동성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생긴 이게 파치니 소체죠. 파치니 소체인데 촉각에 대한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은 흔한 예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파치니 소체. 자, 앞서서 저희가 그 말초 감각이
대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잠깐 살펴봤죠. 순서대로 보면 트랜스덕션, 컨덕션, 트랜스미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듈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트랜스덕션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역시 또 이제 파치니 소체가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파치니 소체가 있고 여기에 엑손이 이렇게 있는데 엑손이 여기까지는 미엘린이 있는데 여기는 미엘린이 없는 엑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죠. 이제 밖에서 어떤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뭐 압박이든 어떤 촉감 자극이든 뭐 이런 것들 자극이 오게 되면 요 부위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눌려서 압박을 받게 되면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계 작동성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계 작동성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되면 주변에 있던 양이온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디폴라리제이션이 되겠죠. 이제 되면 이 부위에는 뭐가 있냐면 수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수용기. 그래서 수용기가 있는 부위에서 발생된 전위, 그래서 수용기 전위, 영어로는 리셉터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강도가 어느 정도 세진 거예요. 압박이 충분히 돼서 리셉터 포텐셜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서 옆에 있는 요 부위에 있는 이온 통로들, 요 부위에 있는 이온 통로들은 기계 작동성이 아니죠. 여기 있는 애들은 전압 의존성, 전압 작동성의 이온 통로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수용기 전위가 어느 정도 이상 센 정도의 전위를 포텐셜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포텐셜을 여기 있는 이온 통로들이 감지를 해서 열리게 되고 주변에 있던 양이온이 더 들어오면서 활동전위,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트랜스덕션이죠.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말초에 가해진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이 뭐 온도 자극일 수도 있고 빛 자극일 수도 있고 촉각, 뭐 압박 이런 자극일 수도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떤 수용기 전위가 만들어지면 그 수용기 전위가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로 바뀌는 과정, 그게 이제 트랜스덕션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수용기 전위는 자극에 대해서 막 전위가 변화해서 수용기 전위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여기 트랜스덕션이 됐죠. 그 다음에 역치 이상의 수용기가 전위가 만들어지면 활동 전압이 이제 발생이 돼서 이제 컨덕션이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수용기 전위 하면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액션 포텐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리셉터 포텐셜, 수용기 전위, 여기는 휴지막 전위, 쉬고 있을 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있고 여기에 트레스홀드, 문턱 전위, 역치 값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 그림보다는 조금 더 쉽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용기 전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수용기 전위에 의해서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거는 이제 파치닌 소체가 있죠. 파치닌 소체가 있고, 가운데 이제 미엘린이 없는, 그 다음 여기는 미엘린이 있는, 이렇게 액선이 쭉 뻗어 있게 되고요. 보시는 요 그래프는 X축은 이제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은 몇 미리볼트냐, 그죠? 포텐셜. 세포 막 전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Y쪽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여기 스레스홀드, 문턱 전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그래프의 색은 빨간색은 수용기 전위, 파란색은 활동 전위,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고요. 평상시 때 수용기 전위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파치니 소체에 아무런 자극도 가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레스홀드를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아무런 느낌, 촉감 자극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자극이 있게 되고요. 자극이 지금은 다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죠. 수용기 전위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자극이 요 안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면 요 수용기 전위가 점점 밀고 들어온 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들어온 만큼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때 이제 쭉 올라가다가 자극이 촉각 자극이 들어오면서 쭉 올라가다가 트레스홀드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요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소디움 채널 통로들, 소디움 통로들이 여기에 있죠. 근데 이 소디움 통로를 열고 닫는 건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기계 작동성이라 그랬죠. 세포 골격에 연결이 돼 있어서 누르면 누른 만큼 변형, 디포메이션이 될 테니까 그만큼 수용기 전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열린 만큼 밖에 있는 소디움 양이온들이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전위가 올라가다가 여기 있는 전압 의존성의 소디움 통로의 문턱 전위까지 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전하부전성의 소디움 통로가 한꺼번에 다 열리게 되겠죠. 그때 주변에 있는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뭘 만들어주냐면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자극의 경우에는 계속 더 밀고 들어와요. 더 밀고 들어오면 기계 작동성의 소디움 통로는 그만큼 더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수용기 전이, 리셋터 포텐셜도 그만큼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보시는 파란색의 이 스파이크, 뾰족뾰족한 스파이크가 이제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 될 거고, 요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동전이는 이렇게 밑에 있는 요 빨간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수용기 전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촉감을 느끼게 되는 건 요 활동전이죠. 그죠? 수용기 전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활동전이가 우리가 이제 말초에 있는 촉각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신호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세게 눌렀냐 아니면 살짝 눌렀냐 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는 리셉터 포텐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액션 포텐셜의 프리퀀시가 바뀝니다. 소디움 통로는 앞에서 이미 학습을 다 하셨겠지만 소디움 이온에 대한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요 값은, 피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프리퀀시가 바뀌게 될 겁니다. 프리퀀시가 바뀌어서 프리퀀시가 좀 더 촘촘해지게 되면 자극이 더 깊게 큰 자극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겠죠. 다른 교재에 있는 또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치니 소체가 이렇게 있죠. 파치니 소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온 통로들은 다 그 기계 작동성입니다. 기계 작동성. 그래서 자극이 약할 때, 조금 셀 때, 자극이 충분히 셀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자극이 약할 때는 수용기 전이, 리셉터 포텐셜이 얼마 못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죠. 왜 스트레스홀드를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자극이 이제 충분히 세졌을 때, 그래서 꾹 뭔가에서 눌리거나 압박됐을 때는 그 리셉터 포텐셜이 충분히 올라가는 거죠. 어디까지? 트레스홀드까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소디움 통로, 막전압 의존성의 소디움 통로들이 열리면서 스파이크 포텐셜, 다시 말해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기 전이 그리고 활동 전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용기 전이의 경우에는 좀 작은 편이고요. 활동 전이는 좀 더 그 전이값이 큰 편입니다. 기간은 둘 다 그렇게 오래 유지되진 않고요. 그 다음 가중 양상은 수용기 전이는 많이 누르면 누른 만큼, 살짝 누르면 살짝 누른 만큼 그거에 따라서 수용기 전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레이디드하게 이제 가중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활동 전이의 경우에는 트레스홀드를 넘어가면 반응을 다 보이고 트레스홀드를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실무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all or non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스홀드를 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고요. 분극 상태는 수용기 전이는 자극이 없을 때는 하이퍼폴 돼 있죠. 그러다가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디폴이 되게 되는 거고, 활동 전이는 수용기 전이가 트레스홀드에 도달했을 때 만들어내니까 디폴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용기 전이는 스스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외부에 자극이 있어야지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하게 되고요. 반대로 활동 전이는 트레스홀드까지만 도달이 되면 자기가 전이를 만들어주죠. 전이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전달이 가능하다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용기의 기기적 변형이 이제 우리 앞서서 예를 들어서 본 게 우리가 파치니 소체죠. 파치니 소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계 작동성에 의해서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내고 그게 활동 전이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이 말초에 있는 수용기는 파치니 소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온도에 대해서도, 전자기적 조사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자극에 대해서도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파치니 소체를 예로 들었을 때 자극의 강도가 이제 약할 때가 있고 또 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약할 때하고 자극이 좀 더 쓸 때, 클 때는 반응하는 그 기울기 곡선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약할 때는 좀 급격하게 변해서 조금만 차이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자극이 클 때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져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아마도 좀 민감하게 파치니 소체 같은 경우에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응입니다. 어댑테이션. 수용기가 이제 적응을 하게 돼서 근데 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죠. 무슨 얘기냐면
수용기가 적응을 한다는 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용기에 가해지는 정보가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자극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극이 있으면 활동 전이가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적응을 빨리 하는 애가 있고 좀 천천히 늦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요 그래프의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이 이제 임펄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Y축 값이 위로 있으면 있을수록 자극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잘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으면 있을수록 적응을 했다는 거고, 적응을 했으니까 임펄스를 안 만들겠죠. 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적응이 안 됐으니까 임펄스를 많이 만들고 있다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보면 파치니 소체를 보면 파치니 소체는 뭐 0.1초 만에 적응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촉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 맞지만 적응은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다. 파치니 소체의 경우에는. 그 다음은 헤어 리셉터, 또 적응을 비교적 빨리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은 초록색하고 빨간색은 적응이 안 되네요. 좀 임펄스가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꼭 계속 꾸준히 그 자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 그 다음에 조인트 캡슐 리셉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자세 같은 걸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보지 않더라도 눈을 감더라도 우리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세를 항상 감지를 해주고 있어서 그 자세를 감지해 주는데 어떤 그런 수용기들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계속 늦게 적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따라서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이럴 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적응이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의 적응을 하지 않는 비적응 수용기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애들이 되겠죠. 호흡 유지하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압 유지하는 애들, 호흡 유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거의 비적응 수용기고, 또 통각 수용기도 적응을 거의 하지 못하는 비적응 수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기 적응 어댑테이션의 기전을 살펴보면, 또 예를 들면 이제 파치니 소체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그림에서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파치니 소체는 엄청나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적응을 하는 매우 빠른 적응을 하는 수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치니 소체의 경우에는 적응을 하는 기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소체 안에 있는 액체입니다. 액체. 이 액체가 이제 좀 약간 끈끈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는 액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압력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을 때 빨간색 화살표만큼 눌려서 파치니 소체가 이제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내게 될 텐데요. 이 압력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있는 점성과 탄력성을 갖춘 액체들이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이 빨간색 화살표만큼의 압력, 촉각 자극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용기 전이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소듐 통로가 이제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통로가 비활성화돼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거 아니? 파치니 소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촉각 자극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어떤 영화를 본다,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옷을 입고 있으면 원래는 옷에 대한 의복에 대한 촉각 자극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파치니 소체가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옷에서 오는 자극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 몸에 자극을 만들어내고 수용기전을 만들어내고 해서 전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게 집중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겠죠. 불편하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굉장히 그런 자극들은 처음에 잠깐 느끼지만 금방 사라져서 잘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도 다른 일에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명 유지, 호흡이나 우리 자세 유지나 아니면 혈압 유지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런 거에 파치니 소체와 같은 경우는 빨리 적응을 하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치니 소체의 적응을 다른 어떤 교재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이 있고
여기에 파치인소체가 있는데 눌렸을 때 처음에 이렇게 눌렸을 때는 요 자극이 있으니까 그만큼 파치인소체가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일정한 이 자극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는 요 안에 있는 점성과 탄력성을 갖춘 액체가 자극을 힘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기 때문에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점성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뗄 때도 뭐 아주 뭐 심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같이 딸려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뗄 때도 자극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뭔가 나의 어디 팔이나 다리에 닿아 있던 어떤 물체가 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수 있는데, 요 점성과 탄력성을 갖추고 있는 캡슐, 요게 없을 경우에는 요런 그 적응 과정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렸을 때 자극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요게 분산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눌려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계속 눌려 있으니까 천천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만큼 떨어지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소디움 통로의 비활성화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게 될 거고, 반대로 점성이나 이런 걸 가진 게 또 없으니까, 캡슐이 없으니까 떨어질 때는 여기서 느낀 것만큼 이런 자극을 못 느끼고, 떨어질 때는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치인소체의 어떤 물리적인 구조도 그 적응을 하는데, 적응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응을 좀 빨리 하는 애, 빨리 수능하는 애들을 우리는 속도 수용기, 운동 수용기, 위상 수용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치인소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서서히 수능하는, 느리게 수능하는 수용기들은 긴장 수용기라고도 부르고요. 주로 우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애들이죠. 혈압을 항상 일정하게 감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항상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뭐 어떤 특정 자세로 있는지 이런 자세를 잘 감지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들도 거의 수능하지 않는 수용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역치, 트레스홀드, 문턱값 또는 뭐 문턱전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에서 어떤 감각신경들이 전달이 되고요. 이 신호를 이제 A, B, C, D라는 신경세포들이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1번과 A는 충분히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수가 많죠. 네,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번에서 B, 1번에서 C로 가는 것도 몇 개 없고요. 2번에서 D로 가는 것도 숫자가 지금 충분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2번에서 마찬가지로 또 B, 또 2번에서 C로 가는 거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할 때 1번하고 2번 유입섬유가 A하고 D로 가는 거는 충분한 흥분 자극이 간다. 그래서 역치를 넘는 과역치 자극이 간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 전이를 만들기 때문에 정보가 생성이 되고 그 흥분성이 전달이 된다 하는 거죠. 1번에서 A로 가는 거, 2번에서 D로 가는 거는 잘 전달이 되는데, 이제 살펴보게 될 요 1번에서 B, C, 2번에서 B, C로 가는 거는 역치보다 낮은 자극인 거예요. 스레스홀드가 안 돼. 그래서 역치하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거는 과역치 자극이 아니라 소통된 상태, facilitated condition, facilit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으로 facilitation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소통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신경세포를 흥분시키기는 하지만 활동 전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역치하 자극을 만들어낼 때를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있는 거냐? 요 스스로 한 번 왔을 때는 약한 자극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오는 자극에 대해서는 흥분성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통, 퍼실리테이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전과 소통 영역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전달이 되는 영역, 그죠? 여기는 개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방전 영역, 디스차지 존이라고 부르고요. 요 끝에 있는 거는 몇 개가 없잖아요. 여기는 역치보다 낮은 자극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소통된 상태로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통 영역, facilitated zone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또 다른 어떤 생략적인 의의를 찾아보자면 가중, 서메이션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가중은 더해진다는 거죠. 어떤 자극이 더해져서 더 커진다는 뜻인데, 더해지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시간을 반복해서 오는 시간적인 가중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이 동시에 오는데
같은 좀 가까운 부위에 2개 혹은 3개 혹은 그 이상의 자극이 가까운 부위에 오는 공간적인 가중, 이렇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 E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흥분이겠죠. excitation. 그래서 이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자극이 역지에 도달하지 않는 역지하 자극이 되는 겁니다. 서브스레스홀드 스티뮬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E1이 왔을 때 스레스홀드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 스레스홀드는 여기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그 소디움 통로의 그 스레스홀드가 되겠죠. 막전화 무전성 소디움 통로의 스레스홀드 문턱 전이가 될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통된 상태로만 이렇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템포럴 서메이션, 시간적인 가중이었을 때는 이 원이 그냥 오긴 오는데 아까와는 달리 시간 간격이 짧게 오는 겁니다. 따닥 이렇게 따닥 오게 되면 이게 자극이 바닷가에 떨어지기 전에 다시 왔기 때문에 올라가서 문턱 전이를 만나서 그 근처에 있는 막전화 무전성의 소디움 통로에 스레스홀드에 도달해서 소디움 통로를 열고 소디움이 들어오면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중된다. 자극이 가중돼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근데 어떤 가중이냐? 시간적으로 짧게 왔기 때문에 시간적 가중, 템포럴 서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는 거는 E1과 E2가 있는데 2개가 하나가 왔을 때는 이렇게 약한 자극인데 2개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동시에 왔을 때 뻑 하고 오면 그게 합해져서 공간적으로 합해져서 스페이스 서메이션, 근데 스페이스의 형용사가 스파셜이 되겠죠. 그래서 스파셜 서메이션이 돼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가중되는 거는 항상 더하기만 있는 건 아니고 빼기도 있나 봐요. 여기 I라고 되어 있는데 인히비션이겠죠. 억제되는 거죠. 익사이테이션이 있고 인히비션. 그래서 E1이 혼자 왔을 때는 앞서서 본 요런 것처럼 소통되어 있는 상태의 자극이 오게 되고요. 인히비션 자극이 오게 되면 요만큼 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E1과 인히비션이 같이 오게 되면 아까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요만큼만 가중이 되는 거죠. 빼기를 가중한 거죠. 빼기를. 그래서 이런 것도 공간적으로 왔으니까 스파셜 서메이션, 공간적 가중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가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공간적 가중이 이렇게 큰 자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자극이 이제 스트롱하게 오면 더 세게 반응할 거다. 그 다음 시간적 가중, 템포럴 서메이션이 따닥하게 오게 되면 반응이 커질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요, 이제 컨버전스라는 개념인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는 수렴한다는 뜻이죠. 수렴. 그래서 하나의 장비, 어떤 뭐 IT 장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컨버전스라고 하고, 또 반대의 개념으로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방산이 되는 거죠. 요게 어떤 기계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렴하는 경우인데 수렴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정부가 폭주한다고도 볼 수 있죠. 여러 군데에 있는 이 정부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수렴이 되면서 폭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방산의 경우에는 한 곳에서 시작된 정부가 여러 곳으로 다이버전스하게 퍼져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신호의 수렴은 한 곳에서 오는 정보가 이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진짜 폭주인 것 같아요. 폭주. 그죠? 소스가 한 군데인데 여러 개를 뻗어서 한 군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정보를 아마 크게 만들고 싶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처음에 소스에서 받아들인 어떤 생성한 정보는 1 정도의 정보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그냥 뭐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뭐 생각을 해봤을 때는 5배 정도 자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수렴되는 경우도 있죠. 소스가 여러 군데인데 1, 2, 3 이게 한 곳으로 컨버전스 돼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방산의 경우에도 이 방산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증폭이 될 수도 있어요. 앰플리피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병렬형으로 패러렐하게 여러 곳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에서 시작된 정보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도 있고 여기도 멀티플 트랙으로 병렬형으로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는 위에가 이제 중추신경이 있는 거고요. 그죠? 이제 말초신경계 쪽으로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경우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제 복합 신호라고 해서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가 동시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 파이버가 있으면 익사이테이터리로 해서 흥분성 신호가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동시에 억제성 신호를 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잉 흥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걸 상호 억제성 회로 레시프로칼 이니비토리 서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후발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경계에서 종종 관찰이 되는데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되다가 끝났어. 더 이상 신호가 없는데 계속 뭔가 그 후에 애프터 그 자극이 끝난 애프터 스티뮬레이션 상태에서도 디스차지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애프터 디스차지 후발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설명을 하자면 지속성인 유출 방전 현상을 우리는 후발사라고 한다. 그래서 자극 스티뮬레이션은 이만큼 해서 끝났는데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몸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후발사의 경우에는 연접 후발사라고 해서 요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프리시나틱 셀에서 요런 그 뉴로트랜스미터 NT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게 작용을 하는데 이게 더 이상 분비가 안 돼.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면 이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붙었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안 떨어지고 오랫동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이상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하지 않더라도 요 수용체를 통한 효과는 오랫동안 관찰이 되겠죠. 이럴 때도 후발사가 관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후발사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반향회로 또는 진동회로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이게 아웃풋으로 나가는데 가면서 동시에 자기를 더 흥분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좀 더 세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오는 앞에서 오는 정보가 끝난 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요 회로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아웃풋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후발사, 애프터 디스차지가 관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복잡한 형태,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여기는 또 억제성 신호도 연결이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식의 형태도 우리 몸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향 회로가 더 흥분성을 만나냐? 그러면 더 이제 촉진이 되겠죠. 촉진이 되느냐? 원래 파란색이 있다가 이게 더 촉진이 되느냐? 아니면 그 반향회로가 억제성 신경 전달 시스템을 만나서 억제가 되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향회로들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신호 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말초신경계하고 중추신경계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상호 간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컨버전스 되기도 하고 다이버전스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쓸모없는 어떤 그 노이즈 같은 것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 없는 정보도 많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뇌로 가고 말초로 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비효율적으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반향 회로들이 있어서 규칙적인 신호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흡 중추가 헷갈리지 않고 그냥 규칙적으로 이런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아까 살펴봤던 반향 회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안정성, 스테이빌리티가 이제 반향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규칙적인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사라지면 반향 회로가 사라진다든지 노이즈를 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간질발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로 너무 많은 정보가 동시에 막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 도저히 처리를 못하게 돼서 에러가 나는 상황, 간질발작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절해 주는 게 억제 회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니비토리 서킷이라든지 아니면 면접이 이제 피로한 퍼티그 상태가 빠져서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잠깐 쉴 수 있는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억제의 경우에는 아까는 요거는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걸 예를 들면 이게 신호가 하나 전달이 되면 하나는 전달이 됨과 동시에 자기를 억제하는 억제성 피드백 회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불필요한 정보가 더 만들어지는 거를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접의 피로가 있는데 이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처음에는 요만큼 있던 게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극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그게 감소가 돼서 이제 퍼티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뉴로 트랜스미션은 좀 더 스테이블하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빌리티를 유지하는 또 다른 기전 중에 하나는 수용기의 파퓰레이션, 숫자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용기가 세포 안에 있는, 얘네들은 일을 잘 못하는 애들이겠죠. 여기 밖에 나와 있는 두 개가 일을 하는 애들인데 리셉터의 숫자가 업 레귤레이션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 이거는 정보가 많이 적을 때, 불충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요. 반대로는 여기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리셉터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다운 레귤레이션에서 그 정보를 스테이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뭐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요. 리셉터가 있으면 라이겐드가 와서 이렇게 붙게 될 텐데 붙는 그 부위를 세포 안으로 돌려서 라이겐드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아니면 이 리셉터 자체가 세포 안으로 숨어서 인터널라이즈드 되는, 두 가지 다 인터널라이제이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겐드가 결합하지 못하니까 정보의 전달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체성 감각이라고, 소마라는 게 우리 몸이란 뜻이죠. 바디. 그래서 소마, 바디에서 오는 정보야, 감각이야. 그래서 소마틱 센세이션, 체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뭐 기계적인 감각, 뭐 압각, 뭐 진동감, 촉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 통각 이런 것들을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는 밖에 피부 같은 데에서 하는 외수용 감각, 그 다음에 속 안에 내장기관에서 나타나는 내장 감각, 그 다음에 근막, 근육, 뼈 등을 포함하는 곳, 그래서 깊은 곳에서 오는 딥 센세이션, 심부 감각,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촉각인데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감각, 이제 접촉, 그죠? 피부나 피부 및 조직의 촉각 감지기가 활성화되는 경우, 그다음 압력, 프레셔, 깊은 곳에 있는 조직의 변형에 의해서 감지되는 경우, 그다음 바이브레이션, 진동, 매우 빠르게 반복되는 감각 신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촉각, 텍타일 센세이션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촉각을 전달해 주는 것들은 말초 감각 수용기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프리너브 엔딩, 자율신경 종말인데요. 여기의 경우에는 피부, 말초 부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접촉, 그리고 압력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마이스너 소체가 있습니다. 마이스너 코퍼슬. 털이 없는 피부에 많이 있다. 그죠? 글라브러스 스킨이라고 하는 게 털이 없는 피부고요. 털이 있는 피부에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접촉감을 감지하고 빠른 적응, 이건 파치니 소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의 경우에는 빠른 적응을 해서 새로운 자극을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A 베타 파이버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에피더미스, 더미스가 있으면 여기 에피더미스 바로 밑까지 이렇게 마이스너 소체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머켈 디스크, 메켈 소체인데요. 또는 뭐 확장, 종말, 촉각 감지기, 익스펜디드 팁 텍타일 리셉터라고도 부릅니다. 털이 없는 부위에 많고 털이 있는 부위에도 일부 있긴 하다. 적응이 느리다. 이건 파치니 소체하고 마이스너 소체하고 또 다른 점이네요. 적응이 느리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부 자극을 감지하고 있다. 뭐가 꾹 누르고 있든지 뭐가 이렇게 닿아 있으면 그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감지할 수 있게 해준 게 메켈 소체다. 근데 메켈 소체는 주로 혼자 있지 않고 끼리끼리 많이 모여 있나 봐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를 찾았는데 그거 마치 돔처럼 생겨 있다. 그래서 이고돔 리셉터, 이고동 감지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고동 감지기의 경우에는 터치 리셉터가 되고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댑테이션은 좀 느리게 한다. 그리고 돔 쉐입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먹겔 소체가 여러 개가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데 이 집단을 이룬 먹겔 소체 여러 개가 한 개의 A 베타 파이버와 연결이 돼서 자극을 전달을 한다. 접촉 감각의 위치와 물체의 질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돔처럼 생겨 있죠. 돔처럼 생겨 있고 여기 여러 개의 머켈 디스크가 모여 있고요. 결국 쭉쭉쭉쭉 모여서 미엘린을 갖는 마이엘리네이티드 A베타 파이버와 연결이 돼서 신호를 전달한다. 그 다음은 텍타일 헤어입니다. 털 종말 기관. 그래서 접촉을 감지를 하고 마이스너나 파치니 소체와 같이 적응은 빨리 하는 편이다. 빠른 적응을 한다. 그 다음 루피니 소체인데요. 루피니 소체는 대표적으로 적응을 늦게 하는 그 센서리 리셉터입니다. 얘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의 자세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낭에도 존재를 하고 피부의 깊은 층에도 있어서 우리가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관절의 움직임, 팔을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적응을 빨리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자세 유지하는 데는 자세를 유지를 잘 하려면 적응을 늦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파치니 소체인데요. 파치니 소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을 매우 빨리 하고 피부 밑과 근막 조직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네,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털이 있는 피부, 털이 없는 글라브러스 스킨이 있고,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 프리너브 엔딩, 에피더멀 보더, 머켈 디스크, 헤어 폴리클 리셉터, 파치니 소체, 루피니 소체들이 각각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 에피더미스층, 더미스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촉각의 전달인데요. 이제 각각의 리셉터는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스너 소체, 그 다음 이고동 감지기는 머켈 디스크죠. 그 다음 털, 헤어 폴리클, 파치니 소체, 루피니 소체 이런 것들은 A 베타 파이버를 통해서 자극이 좀 더 빨리 전달이 되는 반면에 프리너브 엔딩은 A 델타 아니면 C 파이버를 통해서 위에 있는 여 녀석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는 느린 속도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 그리고 간지러운 거 아니면 통증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 진동, 바이브레이션의 경우에는 진동이 고주파냐 저주파냐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고주파의 경우에는 파치니, 저주파의 경우에는 마이스너 소체가 주로 전달하는 것 같고 둘 다 A베타 파이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 같다. 네, 적응의 경우에는 그래도 파치니 소체가 마이스너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하는 편인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일단 간지러운 거하고 가려운 거, 그죠? 간지러운 거하고 가려운 거는 이게 같은 듯 하면서 좀 다른 듯 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지러운 거하고 가려움, 그 다음 통증 요 세 가지는 뭐 유사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전달 경로라든지 이런 데 유사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 있는데 뭐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으면 연구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